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 끝에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여 명이 팔다리를 잡고 차에 탑승시키려 했다 공개적 망신주기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했고 부상이 걱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소환조사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 전원 차명재산 조사, 국회의원 전원 차명재산 조사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 해 14만 톤에 이르는 해양 쓰레기. 바다뿐 아니라 우리 건강까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2부 인터뷰 코너에서 해양 환경보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오전 중에 무산이 됐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고 특검 측은 부상이 걱정된다 이런 보고를 받고 중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앉아있는 의자 통째, 의자 자체를, 의자를 들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대통령님을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줬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하셨고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은 계속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강제 집행을 했고. 자, 김수민 평론가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튼 이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극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랑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건희 씨는 어제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도 받고 짤막하게나마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자는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에도 불응하는 분이 왜 변호인 접견은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앞의 평등으로서 결국 강제 구인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건데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없으면 기관에 나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이 되지만 조사거부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소환을 해야 되는 거는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록이 남죠. 그렇죠. 기록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또 재판을 하는 것이고 재판부도 또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도 방어권에 불리한데도 왜 답변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계속 소환 시도를 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좀 법 앞에 평등 관련해서는 좀 본인이 이렇게 강제 구인이라든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이 조금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사실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떤 뭐 적법과 위법을 떠나서 네. 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간에 계속되는 기싸움의 연장선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특검팀에 가서 조사를 하다 하더라도 아마 묵비권 행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법이 개정이 돼서 피의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서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굳이 강제로 끌고 가야 될 어떤 실효성이나 이득은 없는 거예요. 법적 이득은 없고.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하느냐. 결국은 체포영장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이 그만큼 뭔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냥 저는 뭐 무책임한 양비론일 수도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특검팀이나 결국은 각자가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 이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관심인데 뭐 한편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됐는데 또 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니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다시 필요한 이유를 또 이렇게 자세히 적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한 직접 방문 조사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기소하는 그런 조순으로 갈지 뭐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특검팀도 고심은 심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또 시도를 해도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결국에 이렇게 체포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까지를 문제로 삼아서 법정에서 승부를 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조사실로 가는 것을 시도를 할 건지 사이에서 고심은 거의 5대5 사이에서 심하지 그래요? 않을까. 네. 5대5 정도일 것 같은데 아직은 어쨌든 조사에 대한 미련은 남아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그래도 특검팀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이 중심이고 네. 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에 불응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긴 있었으나 사실 그 사례들도 지금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그건 좀 봐줬다 할지라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부패나 이런 뭐 뇌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또 내란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총체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그런 피의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또 체포영장 재발부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약간은 그쪽으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체포영장 재발부여서 어쨌든 이 상태로 그냥 조사는 아예 포기하고 기소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데 윤준희 위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물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결국은 정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부상 위험이었습니다. 네. 뭐 의자를 통째로 들어서 움직이려고 했다가 뭐 바닥에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윤 전 대통령이 뭐 허리를 다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뭐 팔이 빠질 것 같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것인데 물론 뭐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알겠지만 예. 저는 특검팀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소환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정말로 부상을 입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국민 여론들도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있지만 굳이 안 갈 사람을 저렇게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검팀이 아마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하는 수순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소환을 하더라도 결국은 조서를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소와 향후 재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나는 사법부를 믿고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기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윤주진 위원님 얘기는 부상의 위험을 안고서까지 만약에 그러면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또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무리하겠냐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민 평론가님은 그래도 아직 다시 그 영장 재청구해 가지고 마지막
삼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 주셨고요. 이제 조금 더 보태면 예. 오늘 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이 특검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이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팀 입장에서는 우리도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 다칠 뻔했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이런 기자회견 때문에 특검팀의 재차 시도가 더 촉진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어제 소환 조사해 놓고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약간 예견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병을 좀 확보한 다음에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튼 우리 김수민 변호사님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한 배경 뭘까요? 일단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혐의가 16가지인데 어제 조사했던 것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일부만 조사를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안이 있었다라고 특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자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여러 방면으로 다 적용할 수 있다. 후속 사유를 그 말인즉슨 증거인멸이라든지 예. 도주의 우려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는 사실 내란 특검이었나요? 그쪽에서도 윤 전 대통령 재차 구속할 때 도주의 우려까지도 거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많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도주 우려까지 있겠느냐. 근데 윤 전 대통령한테도 그 정도로 의심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뭐 공직자도 아니었었던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 뭐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조사됐던 분야에서 구속 사유가 크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어제 처음으로 조사를 하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그 이슈였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그것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발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이걸 여쭤볼게요. 윤주진 의원께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부분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사건 인지하지 못했다. 명태균 씨가 무상제공한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 행사했냐? 결과를 공유받았을 뿐 계약 같은 것도 없었고 공천과 관련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혐의 부인하는 게 어떻게 나중에 뭐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되나요? 근데 지금 특검팀이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요? 왜냐하면 물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목걸이 구두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팀이 여러 정황상의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는 선물도 현품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혀 엉뚱한 거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것도 모조품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 관련해서도 실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을 받는 대가로 공천상의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네. 그런 거래 관계가 적시돼 있는 문서라든지 뭐 녹취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추정하는 상황 속에서 개연성 정도만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주가 조작 그거는 좀 추가로 확보한 예. 녹음 파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주가 조작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벌써 2번 정도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또 방문 조사긴 했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 과거에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얼마나 먹힐지는 사실 저는 특검팀이 확실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을 조금 빠르게 청구한 이유가 오히려 몇 번 계속 소환을 하면서 김이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소환하고 바로 청구해서 약간 분위기를 몰아서 구속영장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때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재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다분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워낙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은 건 맞는데 또 지금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로서 이런 부분을 내가 밖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 네. 이러한 것들도 저는 집중적으로 소명할 거라고 봐서 약간의 예측이 좀 빗나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부부가 둘 다 이제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되면 네. 우리 그동안의 속설은
한 명은 구속시키고 한 명은 저기 그거 한다 이런 약간의 그 뭐 그러니까 조정이랄까 네네.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속설처럼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는 그것과는 상관없을까요? 그 속설이 맞다고 해도 깨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경우에는? 네,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던 게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아무래도 배우자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기각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였죠.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고 혐의가 중대 혐의가 있으면 그건 구속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가족 관계지만 다들 각자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 네. 저 판단을 받아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 경우는 뭐 조 전 대표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혐의가 굉장히 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지수만 해도 엄청 많고 내란 혐의를 포함한 이런 이제 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재판부가 올 뭐 국민 정서든 간에 혹은 법적인 공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따지더라도 구속 사유가 있는데 배우자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좀 봐주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윤준인 위원님도 이렇게 요 경우에는 부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한다. 그 이제 혐의들도 많고 둘 다 혐의도 좀 중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해당이 될까요? 근데 조국 사태를 굳이 비교해 보자면 예. 사실은 구속은 면했지만 사실은 정경심 교수라든지 조국 전 대표가 둘 다 처벌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문제도 처벌까지를 염두에 둔다면 결국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둘 다 그렇게 구속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봐서는 높아 보인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입니다. 국회의장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실 규명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을 통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법적 또 정치적 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우원식 의장이 물어보기 전에 딱 질문을 하려다 하나 빠뜨린 거 하나 살짝 하고 갈게요. 아까 뭐냐면 그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네. 잠깐 얘기하셨었어요. 이게 아니 그 자기 배우자하고 비교해서도 너무 대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윤주진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고 대부분 부인을 하지만 뭐 부인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또박또박 대답을 다 하고 또 앞에 서서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것들도 법원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뭐 구속 여부라든지 한 빠르면 10일쯤 나올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영향을 미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 구속이라든지 수사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이 전 국민적으로 생중계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려진 부분들이고 다만 거기에 이제 고의성 문제, 중대성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세부적인 법리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실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술은 일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발 사이즈가 안 맞는다든지 받았다는 목걸이나 가방은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명태균 씨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알선수재 이러한 것들은 실은 김건희 여사는 연결고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공천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우리의 정황은 성립이 되지만 실제로 이 공천은
김건희가 준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재판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의견만 냈을 뿐이다. 아니면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재판부도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완전히 접근하는 전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하는 전략이 달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재판부의 호소가 먹힐 측면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이거는 이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고 네. 물증을 어디까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주진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게 주로 뭐 진술이라든지 혹은 정황 이런 것들이라면 네.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제 전해진 보도로는 객관적 증거를 뭔가 제시를 했는데 김건희 씨가 부인을 했다. 네네. 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 증거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그 증거라는 거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재판 가가지고 결정적으로 제시를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재판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피의자가 피고인 돼서 재판에서 부인을 해버리면 그게 가볍게 증거 효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결정적 증거는 안 내놓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속영장 심사할 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어디까지 확보되어 있는지는 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네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또 나온 보도가 KBS가 보도를 했나요? 네. 그 전성배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하고 통일교의 정간부 윤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는데 목걸 전달을 했다. 그리고 받고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다. 좀 이건 물론 물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세한 진술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켜켜이 쌓여 있다면은 특검 입장에서도 해볼 만한 그런 구속 시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 조금만 첨언하자면 이제 저도 법무법인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경험해 보면 이 한 번 정도 1차 소원을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서로 이제 눈치 게임을 하는 건데 아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팀이 생각보다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구속영장 심사에 임해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법률가들이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원식 의장으로 다시 네. 돌아옵니다. 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이제 표결을 하는데 자, 특검은 뭘 의심하고 있냐면 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서 그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이거 우리 당의 방침은 뭐냐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바꾸면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보시기에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의 어떤 수사에 집중될까요? 아니면 더 이게 국민의힘에 좀 더 파장이랄까 여러 명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참고인 수사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꼭 죄가 있어서 혹은 의심이 너무 크게 돼서 한다기보다는 그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여러 의원들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수사팀 입장에서도 아니 뭐 이렇게 혐의를 꼭 의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날 상황을 참고하겠다. 이런 취지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여러 의원들에게 좀 번져나가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윤 전 대통령하고 당시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꼭 뭐 그 피의자 신분으로만 불러서 조사하는 건 아니니까 좀 여러 명 의원들이 좀 소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지금 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15일에 조사가 있었고 지금 민주당으로 이적한 7월 30일에 이제 김상욱 의원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이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 보이는 의원까지도 왔다면은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추경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특히 그날 좀 이렇게 장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의원들은 사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국회다. 단호하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때 왜 단톡방의 내용이 다 드러난 적이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의원들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조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방해 이 부분에 이제 우원식 의장 집중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당의 타격이 되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윤석열 의원님.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꽤 이른 시간에 인지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서로 모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만은 막자라고 서로 통모했다면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전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사전에 함께 모의했다면 굳이 연락을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렇죠?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각본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 말로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때 전화 온 취지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을 못 들어가게 막아도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계엄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건 사실 실질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능적으로 아니면은 아무래도 친윤 의원이었기 때문에 계엄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 대통령이 뭔가 결단을 내렸겠지라고 하는 판단하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계엄 해제에 임했을 거라는 거는 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안 한 것 자체가 내란이나 위헌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계엄 해제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판단입니다. 표결에 참여 안 했다는 게 그 자체가 어떤 범죄 죄는 혐의가 아니죠. 될 수 있냐? 예. 이 얘기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당시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에요. 정치적 판단을 사법적 처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밝혀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도 부르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겠죠. 특검팀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냥 우왕좌왕했던 거다. 지금 예. 말씀 같으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구속영장도 청구받을 그런 가능성도 많지만 더더욱 그 주위에서 그냥 여기 회의장 어디로 가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국민의힘에 주는 타격이랄까 특검이 여러 지점에서 국민의힘에 뭐 기본적으로 특검을 한다는 게 타격이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무슨 뭐 김건희 여사 뭐 수사 받는다는 게 이게 타격이지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아예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같이 논의했고 준비했고 기획했고 나중에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했던 그 전 과정이 드러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진짜 정당 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황이 없고 그냥 사실은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는 도대체 계엄을 왜 한 거야? 진짜 억울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현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야. 위헌 해산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묻힐 가능성이 좀 높을 거라고 봐요. 네. 김수민 네. 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서 1차 관건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정말 예. 떳떳하고 우리도 몰랐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속았다거나 그리고 어떤 의원이 뭐 국민의힘도 피해자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입장이 맞다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부르기 전에 막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준비가 돼 있고 막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근데 부른다고 안 나가고 이건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는 그 순간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점수가 깎이는 거고 의심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의 표결이 왜 그렇게 됐느냐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명확한 것이 사실 내란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러니까 체포를 방해한 부분도 수사 대상인데 그때 국민의힘 의원 40명 넘게가 대통령 관저 근처에 가서 체포를 가로막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을 겪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되고 있는데요. 이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났습니다. 반대 구리 쪽도 구리시계에서 구리 암사대교 진입 구간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 1차로
1차로에서도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더지나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고요.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비리 사건 이춘석 게이트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특검 범죄 발의할 예정이고 막 아주 공세 고비를 막 당기고 있어요. 자, 국정기획위원 전원 차명재산 전수조사, 국회의원 300명 차명재산 전수조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금융거래가 이춘석 의원 한 명뿐일까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드는 점을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요거 차명재산 전수조사 국정기획위원 그다음에 아예 이참에 아예 국회의원 300명도 차명재산 전수조사 윤주진 의원님 할 수 있습니까? 실효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진짜 말 그대로 차명이기 때문에 네. 누구의 것을 근데 사실은 차명이라 하더라도 아니 주위에 있는 가족들 정도 그렇죠. 가족들 정도까지 뒤진다. 와, 근데 그 조사를 할 수 네, 근데 있냐는데 아마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바로 위헌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국민들은 상당히 이번 사태를 보고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부글부글 끓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은 당연히 내부 정보에 매우 가까이 가 있고 특히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 시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차명 재산을 관리한다든지. 근데 이번에 이 차명이 가족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닌 만약에 보좌관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국민들 입장에서 엽기적인 차명 주식 거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깐다. 국민의힘도 까겠다. 이런 저는 기세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물론 민주당이 찬성할 리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저는 그런 건 되게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자, 민주당이 네.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죠,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조사 차원이라면 응하지 못할. 국정기획위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네.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워낙 큰 문제고 빠져나갈 틈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자칫 이렇게 방어라도 하면 당신도라는 의문이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기도 힘들다. 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있는 조사라든지 진상 규명이라면 그런데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게 좀 갑갑한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약간 이걸 형용모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명재산 전수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 목장에 소가 몇 마리냐라고 하면은 조사가 되는데 근데 소가 딴 데 빼돌려져 있거나 이런 것을 전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빼돌린 소를 찾아내기 조사. 네, 그래서 아무리 찾아내도 사실 그게 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국가의 행정력을 거기다 다 쏟아요, 그냥. 전수라는 개념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근데 만약에 어떤 한정된 범위를 정해놓고 이거라도 다 털어보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것까지
부인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검 얘기하는 거는 좀 자충수라고 봐요. 안 그래도 특검 문제로 또 다른 특검이지만 골치를 앓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괜히 그냥 이번 기회로 저쪽에 터진 문제를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만 들을 뿐이고 그리고 일단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국민의힘도 뭐 특검을 하자거나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놔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면 정말 진정한 반성으로 받아들여 주겠다 이런 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의원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상임위원장직 가져가려고 혈안이 돼 있나 이런 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조금 현실적인 걸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혹은 민주당에서 열기 전에 본인들 것 먼저 공개할 수 있으면 그거부터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좀 정리해서 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검 이거는 너무 오바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앞으로 수사기관이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물론 당연히 국민의힘이 아무리 특검을 주장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요원하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단에서 이게 뭐 무혐의 처리가 된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정말 국민적 저항이 있겠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에 힘이 실릴 것인데, 근데 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엄정 수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도 그죠? 하고 네. 이거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차명 거래를 했던지 아니면은 상당히 불미스러운 어떤 뭔가가 있든지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로 보좌진의 휴대폰을 모르고 가져갔는데 주식창을 봤다 이런 황당한 소설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국민들도 특검을 아마 얘기하겠죠. 네. 자, 법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희화시켜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어쨌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럼 법사위원장이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거와 뭐 이해 충돌 아니냐 하는 부분은 AI 담당하는 경제 2분과장, 국정기획의 2분과장이지만 법사위원장이라는 것도 사실 모든 법안과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 있었으니까 이런 큰 중대한 일을 저질렀으면 정말 너희가 반성한다면 무슨 제명 탈당한 사람 제명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법사위원장 한번 줘봐라. 이게 황당한 요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관행의 이유가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통과된 법안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는 사실 모든 이해관계가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어떠한 사실 주식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느냐?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를 야당에게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민주당 정권이 법사위원장을 결국은 또 독식한 이유는 뭐냐? 강력한 국정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어야 더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가져가 놓고선 이 낭패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반성한다는 차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당한 견제를 받겠습니다라는 의지라면 실은 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야당에게 주는 거예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줌으로써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저는 그건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차명 계좌 여기에 이제 눈이 동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보니까 AI 정책에 깊이 관여했고 정책 결정에도 그 분명히 관여했던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그 분과장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관여하거나 자기가 혼자서 그 아주 소수가 취득할 수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중대한 문제잖아요. 거기다 법사위원장의 네네. 그 국정기획이 그 분과장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수현 의원은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지 걱정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김수인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도 만약에 거기까지 간다면 네. 확인이 된다면 이게 정부의 새 정부 신뢰성, 정책 신뢰성하고 직결될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아 그럼요. 국정기획위에서 그냥 일반 위원도 아니고 분과장까지 하셨던 게 이춘석 의원이고 네. 본인이 취득한 공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더하기 그리고 뭐 잠재적인 위험으로 그런 본인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AI라든지 이런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거는 뭐 전적으로 뭐 빈틈없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명백하게 반칙이고 나가서 범법이 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공교롭게 된 게 저희도 코너에서 다뤘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 정부 그 부처의 보고를 받으면서 네. 몇몇 부처를 야단을 치고 뭐 했었던 적이 검찰청이나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국민 여론 이전에 공무원 사회에서 크게 빈축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야단을 치고 뭐 한간에서는 점령군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렇게 우리를 혼냈던 공무원들을 혼냈던 위원 중에 중요 직책을 가진 게다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결국에는 국정기획위에서 취득했을 수도 있는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이거는 상투를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그냥 1인의 일탈과 문제라면 민주당이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원에서 제명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김남국 전 의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김남국 전 의원도 윤리특위에서 자문위원들이 제명 권고를 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직무 관련성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이 안 돼서 이유로 안 들어갔고 회의 도중에 900여 차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 겸업한 거다. 예, 그런 이유로 제명 권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춘석 의원 문제는 김남국 전 의원의 거래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명으로 가야 될 일이고 국민의힘도 법사위 얘기할 게 아니라 윤리특위 얘기를 해서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 본인이 사퇴를 하면은 제일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명 처리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원직 제명이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그렇다면 일단 뭐 의원직 제명 카드를 민주당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서 어쨌든 조사 확대는 확대대로 한다. 이게 국민의힘 방침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위원회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 한 명의 사례로 그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 왜냐하면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공식 기구처럼 움직이는데 네. 사실 국정위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국민들의 시각이 별로 집중되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정도는 정말 한번 샅샅이 뒤져봐야 된다. 적어도 뭐 국정조사 그거 하는 정도는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부담은 되겠어요. 예, 그런데 예. 만약에 이춘석 의원과 같은 사례가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내부 고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아까 그 박수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통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을 그게 또 결국은 누구랑 연결되겠습니까? 천문학적인 개발비리와 연결이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도 사실 이미지상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춘석 개인의 문제로 이건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춘석 의원 제명이요. 결국은 저는 민주당이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윤미향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만큼이나 충격적인 사례였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심지어 그렇게 썼다고?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을 과연 아마도 뭐 1심 재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는 조금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윤미향 전 의원하고는 예, 사례가 김평론가님. 다를 예. 수밖에 없는 게 윤 전 의원이 결과적으로 재판에서도 상당 부분 무죄거나 좀 경미하게 생각보다 경미하게 처벌을 받기도 했고 그때도 좀 헷갈리거나 좀 더 네. 지켜봐야 될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춘석 의원은 이건 그냥 윤 전 대통령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윤 전 대통령도 이제 처분이 쉬워지는 것이 그때 네. 모든 국민이 카메라로 지켜봤는데 이번에 이춘석 의원도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본 건 아니지만 언론에 포착된 거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글쎄 민주당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다. 확실히 끊고 가야 된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전당대 본선에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하 가나다 순이었습니다. 자,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네요. 저 젊은 의원으로 나왔었는데 여튼 탈락했고 윤주진 의원님 이게 또 뭐 찬탄 둘 대 반탄 둘
이 구도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도 조금 좀 새로운 단계로 가려면 정말 뭐 찬탄이든 반탄이든 처절한 그 투쟁이라 그럴까 토론을 통해서 좀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아름답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찬탄과 반탄이 모여서 우리 이제 화해하자, 악수하자. 그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찬탄 반탄하지 말고 반반탄하자. 반의 반씩 우리 양보하자. 정치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네, 보통 어느 한쪽이 이기면 끝나는 거지. 저는 결국은 선의에 의해서 아름답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당원들의 판단을 통해서 지지층의 판단을 통해서 일단은 누군가에게 당을 맡겨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저는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그 경선에 탈락한 것은 네. 어떤 찬탄과 반탄 사이에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다 이게 아니라 실은 그냥 좀 체급 차이였던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초선 의원이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아마도 조금 선수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어떤 찬탄과 반탄 사이에서 회색지대였기 때문에 사라졌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네. 국민의힘이 좀 살아날 기미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 찬탄 반탄 이 구도는 청산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빨리 청산돼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끝장 승부를 해서 이기는 쪽이 당권을 쥐고 책임 다 지고 당이 제대로 안 되면 그때도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참 이 경선에서 최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결국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인 것 같아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국민 배신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김문수 후보 정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는 5월 초쯤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막 후보직을 가로채려고 할 때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다 뭉쳐서 한 60~70%가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의 명분을 응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선에서도 41%. 내란 대통령이 나온 정당인데 41%의 지지를 받으셨어요. 그럼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진짜 탄핵 반대도 해보고 친윤도 해봤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나도 교훈이 있고 나부터 반성하겠다. 그래서 다시 보수가 정신을 차리고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하는 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하면 수용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부터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재입당하면 수용하겠다. 전한길 씨 유튜브 출연하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누구랑 싸우는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민주당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찬탄파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장동혁 후보랑 싸우고 있어요. 반탄파에 표를 놓고 장동혁한테 질까봐 겁이 나서 김문수 후보가 그 제2 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이 장동혁 후보가 겁이 나서 전한길 씨 만나는 거다. 이게 저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갈게요.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갔더니 이제 뭐 조국 전 대표 이렇게 좀 특별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 자, 김수인 평론가님. 사면한다 안 한다? 저는 안 한다 쪽으로. 그래요? 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이재명 대통령도 사면 안 해주는 게 더 편하게 돼버렸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60%대인데 60%대 지지율을 방어하고 싶을 거예요. 50%로 내려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거든요. 거기에 비춰서 본다면 60%대를 방어할 수 있는 정치 행위는 사면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에 가깝다. 반대 여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지지층이 저렇게 요구하니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외연이 줄어들 텐데 지지층에서 저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들어줬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면이 사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는 사면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오늘 법무부 심사위원회에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대상에는 올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면 수순이다라는 해석이 지금 좀 많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반전 효과로 저렇게 사면 심사위까지 올라갔는데도 대통령이 사면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이 대통령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된 게 최대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를 구심점으로 민주당이나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에 있어서 일종의 원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 조국 혁신당도 좀 살아야 된다라는 정무적 계산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과거 최근에 뭐 송원석 이제 의원이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진보 진영에서의 독주를 약간 좀 견제할 그렇죠. 저 기능으로. 저는 그런 카드로 조국 대표를 빨리 풀어주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대표를 풀어주면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재 카드가 좀 있어요. 일단 8월 말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네. 있고 또 곧이어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풀어줘도 내가 두 번의 외교 무대를 한번 거치고 나면 지지율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네. 저는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요. 저는 이미 사면을 받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나서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을 요구했는데 안 된다. 그럼 진짜 약간 망신이잖아요. 저는 그 정치적 계산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지수는 치매를 앓는 외할아버지 그리고 폐지를 줍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픈 할아버지를 대신해 불볕더위 속에서도 매일 폐지를 모으러 다니는 할머니. 손녀딸 학비를 위해 아픈 다리를 끌고 온종일 동네를 돌아다녀 보지만 손에 쥐는 돈은 불과 몇천 원뿐인데요. 매일 저녁 땀에 젖어 들어오는 할머니의 모습은 지수의 마음을 무겁고 안타깝게만 합니다. 허리와 다리 통증으로 밤마다 끙끙 앓는 할머니 곁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는 지수. 빨리 커서 두 분을 편히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지수는 오늘도 밤늦도록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지수 가족이 더 큰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 31도에서 35도 사이로 무더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낮 최고 기온 31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동쪽 해안과 산지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일은 이 동일 지역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양도 비슷하게 5에서 20mm가량 되겠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이틀 동안 오겠습니다. 내일 하늘 바탕은 대다수 지역에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에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에서 80mm 보고 있는데 전남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으로 30에서 50mm 안팎으로 매우 세찬 비가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서쪽 내륙과 강원 내륙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에 접어들겠습니다. 달의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만조시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특검팀은 기한이 오늘까지인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 지 하루 만에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이고 영장 심사는 오는 12일에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참모보좌관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식 차명 거래 및 이해충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6월 경상수지가 14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에는 상호 관세 15%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대상 물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는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우에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 때문에 남해안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 양만 4,500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은 한 해 발생하는 국내 해양 쓰레기는 14만여 톤에 이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는 지금 우리 바다는 괜찮은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이끌고 있는 이윤아라고 합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그러니까 레디. 진짜 준비돼 있구나. 했는데 제가 이렇게 스펠링 보니까 REDI 거기다 R 대문자 E 소문자 D 대문자 I 소문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레디가 어떤 활동을 합니까? 네, 레디는 바다를 사랑하는 만큼 책임감 있게 활동하자라는 다이버들의 모임이고요. 그래서 네. 그 뜻이 담긴 Responsible Divers의 앞글자를 따서 REDI, 레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Responsible Diverse.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2012년에 취미로 다이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스쿠버 다이버 분들이 바다는 도피처 또 휴양하는 곳, 그러니까요. 행복한 곳일 텐데 제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마냥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양 쓰레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가 그만큼 심각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맞는 다이버 친구들과 같이 2020년 4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한국에서 더 활동 다양하게 하는 단체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유일하게 스쿠버, 프리다이빙, 그다음에 한강, 해안까지 4가지의 다양한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 운영진도 저까지 10명인데 네네. 모두가 봉사활동으로 본업을 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제로 하지 않고 매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아, 운영진은 10명인데 네. 매회 뭐 우리 한 30명 포함해 하면 이렇게 쫙 띄워가지고 네. 아, 그게 또 특이한 저 운영 방식이네요. 그렇죠. 옛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그때 그 기꺼이 응해주시는 분들을 그때 구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육상 정화 활동 그러니까 육지에서 하는 수중 정화 활동도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수중 정화 활동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수중 정화 활동 하시는 사진을 좀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 화면에는 그런 장면들이 나가고 있는데. 자, 잠수 장비, 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물속에서 폐어구 수거하는 장면 이제 지금 나갔고 프리다이버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말씀하신 레디 소속 자원봉사자들이네요, 이분들이. 그렇죠. 근데 소속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때 시간을 내어주신 소속은 봉사자분들이시죠.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한테 열려 있고요. 네네. 수상, 그러니까 수중에 할 때는 스쿠버 프리 각각의 일정 레벨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초보이신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에 집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케어가 필요하거나 하면 안 돼서 본인이 이제 수중 정화 활동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일정 레벨 이상의 분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레디의 소속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이버들이 기본적으로는 바다의 목격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바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해양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그걸 목격하시는 분들이라서 실제 수중 정화를 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에 의미도 있지만 그걸 이제 밖에 나와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도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그 자연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인근 연안 바다에서 주로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때. 수중의 경우는 거의 주로 동해바다에서 하고요. 동해바다에서 많이 해요? 네, 아까 하천 얘기하신 건 저희 한강 정화 활동을 하거든요. 한강 정화. 네, 질문을 종종 받아요. 네. 이제 바다 해양 쓰레기 한다면서 다이버라면서 왜 한강을 그것도 묻해서 왜 주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결국은 바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특히 한강의 경우는 한국에서 제일 큰 강이라서 이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강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한강이 서해에 들어가는 삼각주를 보신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DMZ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치울 수가 없어요. 서울 권역의 한강이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한강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를 막는 최전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심이 어떻게 바다 쓰레기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한강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요. 한강에서도 하고 뭐 동해안 같은 데서도 하고 우리 인근 바다에서 주로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활동 반경은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맨 위에서부터 태안까지, 동해는 위부터 삼척까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럼 만약에 활동하는 게 주로 여름에 하는 겁니까? 그쵸. 근데 수중 기온은 육상 기온하고 이제 한 계절씩 느려요. 그래서 가을이 제일 다이빙하기 좋아요. 아, 가을이 좋아요. 오히려 한여름보다. 네. 주로 가을이고 그럼 우리가 알기로 한 여름 가을 정도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그때 수중 정화를 하죠. 그래요. 야. 아니 내가 그러고 좀 궁금한 게 사실 거기서 이렇게 아무리 뭐 수영이나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하다 보면 그냥 해안가에 모래 가까이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다 보면 좀 들어가기도 하고 할 텐데 난 그런 게 약간 걱정되는데 괜찮아요? 수중 정화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중 정화할 때. 수중 정화할 때는 저희가 전 세계에 수중 정화하는 거에 안내서를 사실 다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 배포하고 있어요. 저희도 준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스쿠버 같은 경우에는 20m 내외 거기서는 좀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그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5m 내외 그래서 좀 안전한 여러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걸 그리고 준수하고 거기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다시 그 작업을 하다 돌아올 수 있는 배가 항상 있습니까? 그게 원래 다이빙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윤아 대표님 보시기에 그렇게 지금까지 볼 때는 안전에는 크게 그렇게 그 위험한 거 없이 잘 하고 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다 이렇게 또 얼마나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이렇게 수중 정화 활동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현장 가보셨을 겁니다. 와, 여기는 정말 심하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지역이 딱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예. 그 지역에서는 이게 또 우리 동네 쓰레기 우리 동네 왜 많다고 더럽대? 알려지면 네. 그쵸. 근데 그게 그 동네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닐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동네를 그러니까 딱 찍기보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야, 여기는 참 심하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묘사를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답사를 초반에 많이 다녔어요. 네네. 답사를 다닐 때 아무데나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온갖 인공위성 사진을 연도별로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등에 나오는 위성 지도를 다 보고 거기서도 크게 쓰레기가 보이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역별로 확인을 해서 쓰레기가 많은 곳을 다 직접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수중도 이제 답사를 몇 번 다닐 수 있는 곳들을 다니고 해서 골랐는데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곳들은 사실 사각지대인 곳들이 많아요. 사람이 잘 안 찾는 곳, 네. 민원이 안 들어오는 곳, 민원에 들어오면 치우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곳들을 가면 약간 이게 매립진가 싶은 곳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 네.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게 시기별, 계절별로도 한국은 좀 많이 타서요.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바다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데 네. 그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국가 보조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받으시고 지자체 자체 돈도 쓰셔서 쓰레기를 많이 치우시는데 네. 한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11월이면 연도별로 배정되는 돈이 끝나는 거죠. 예. 근데 겨울에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면 그 내년에 편성돼서 3, 4월에 집행되기까지의 쓰레기가 많을 때 집중적으로 치울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네.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요런 좀 문제가 있어서 겨울철이 서해안 같은 경우에 좀 심합니다. 겨울철이 서해안에 취약하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계속 침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쓰레기도 쓸려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 같은 거라서 해안이 그렇게 서해만큼 피해를 보진 않지만 이제 동해는 깊이 수심이 가팔라지면서 깊은 곳에 이제 어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해양수산부 같은 정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서해안이면 뭐 인천시도 있고 태안군도 있고 동해안이면 강릉시도 있고 뭐 강원도도 있고 속초시도 있는데 네. 그런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나름 하겠죠. 나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큰 엄청 일이에요, 잘하십니다. 그게? 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가 쓰레기 수거량이 거의 탑급이에요. 그래요? 돈도 되게 많이 쓰고요. 오히려 이제 수거에만 집중하지 말자. 사실은 예방이 먼저다 해서 지금의 예산을 분배를 조금 바꿔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너무 많은 수거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정부나 네. 지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밀려 들어가는 쓰레기가 제가 여기 통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수부 통계 따르면 해양 쓰레기 연간 14만 톤 네. 넘는다고 하는데 10톤 트럭 14,000대 분량. 그쵸? 와, 그거 얘기하니까 확 와닿아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폐해가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짚어볼게요. 먼저 직접적으로는 일단 해안 지역 주민들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일정 부분 훼손되고 있다, 파괴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구가 많다는 얘기가 돌아서 네. 이제 어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터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의 해류나 지형에 따라서 피해를 그냥 받고 계신 지역들도 있죠. 그래요. 연평도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특히 유달리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는 곳들은 악취도 나고 처리도 어려운데 네. 이걸 한 곳에 쌓아둬야 돼요. 일반 쓰레기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염분이 많아서. 그래서 따로 별도로 처리를 해서 매립지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쭉 수거해서 집화장에 뒀다가 매립지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네. 사실 지자체 단독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여하튼 유기적으로 뭐 네. 정부인 지자체든 아니면 또 그 민간 단체까지도 같이 유기적으로 하면 더 좋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네. 자, 문제는 근데 여기 그치지 않는다고 해요. 해양 생물과 생태계 물론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죠. 미세 플라스틱. 네, 해양 쓰레기를 재질별로 따졌을 때 80%가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네. 이 플라스틱이 자연환경에 있으면 계속 풍화작용을 거쳐서 미세화된다고 하잖아요. 예. 이게 5mm 이하 이제 미세 더 작은 거 초미세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작아질수록 풍화가 될수록 생체 이용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더 많은 생물 종이 더 많이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거죠. 그럼 먹이 사슬에 따라서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올 확률도 높아지고 예. 우리가 이제 지금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을 일주일에 하나씩 먹는다.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연구가 막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네. 이전에는 플라스틱을 먹었을 때 플라스틱에 흡착되어 있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몸에서 나쁜 작용들을 일으키는 게 유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플라스틱이 몸에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모든 장기에서 발견이 됐고 신체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지만 위해한 거는 맞다. 아직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가 진행되면 훨씬 더 네. 심각한 걸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전망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넷플릭스 2021년. 이게 시스피라시. 예, 시스페라시라는 네. 해양 생태계 다룬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 통해서 해양 쓰레기 대부분이 폐허구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시스피라시라는 다큐가 해양 쓰레기 그리고 폐어구 관련해서 네.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이 다큐 감독분이 한국에 오시기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잘못된 오류들로 남탓 현상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사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 영어로 된 자료 보시면 비판도 많은데 네. 한국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자료는 그 해양 쓰레기의 80%가 폐허구다라는 자료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GPGP라는 쓰레기 섬이 있어요. 실제 섬은 아니지만 GPGP는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하는데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한번 보니 그 중에 80%가 폐허구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쓰레기만 일회성 자료로 봤을 때 폐허구가 80%였다는 얘기지. 그게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한국의 자료도 그렇고 전 세계 자료도 그렇고 사실 육상에서 나온 거, 해상에서 나온 거가 반반 정도씩이거든요. 그렇군요. 육상, 해상 반반이다. 네. 자, 육상 쓰레기, 해상 쓰레기 반반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이제 바다는 어쨌든 뭐 크게 지구적으로 봤을 때 바다는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국도 걸쳐 있고 러시아도 걸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해양 쓰레기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인접국에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멀리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볼 때 발생 원인을 따지면 육상에서 나왔는지 해상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육상 기인, 해상 기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말씀하신 외국 기인입니다. 네,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외국 기인을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 얼마큼 나가는지도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다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해류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인접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대만이나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한국을 덮치고요. 네. 대신 우리 쓰레기가 일본과 태평양으로 갑니다. 자, 서로 그렇군요. 근데 네. 어쨌든 우리 쓰레기만 봤을 때는 거기에 무슨 국적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현장에 가보면 그걸 파악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연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해양 쓰레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14만 톤 그 정도 네. 된다. 엄청난 양이네요. 자, 아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 엄청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잘 평가를 해주셨는데 또 우리 정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이런 민간 단체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가 있고 해양 쓰레기 수거에도 국제적 공조를 하면 좋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랄지 좀 어려운 점 이런 게 있나요? 네, 물론 제가 이제 한국 정부가 해양 쓰레기 수거를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건 네. 일면이고요. 네.
해양 쓰레기는 보통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상태라고 표현을 종종 해요. 수도꼭지를 네.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물이 넘치는데 넘친 물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 수거에만 집중할 경우의 문제죠. 수도꼭지를 잠가야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 잠그는 일을 하려면 플라스틱의 추출, 원료 추출, 생산 그리고 사용 후 폐기하는 이 모든 과정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해주셔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국제적 공조를 예를 들면 그냥 쓰레기 줍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발생량을 줄이는 게 제일 우선돼야 되고요. 또 유입되는 예방도 필요하고요. 네. 근데 국제적 공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일단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다 못할 정도로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자원이라고 속여서 개도국에 보내는 일들이 잦아요. 근데 비단 한국만 하는 일은 아니고 선진국들이 다 사실 암암리에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쓰레기를 개도국에 보내서 거기는 좀 못 사니까 돈 좀 받고 이거 너희가 처리하거나 뭐 어디다 갖다 묻거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아주 깨끗한 매립지 그리고 소각을 하거나 이 모든 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이른바 이걸 선진국들이 다 하고 그렇죠. 있는 일이네요. 네, 암암리에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국제법상으로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원이란 이름으로 속여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컨테이너에 자원이라고 해서 보낸다 한들 이거 폐지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 개도국으로 보낼게요 라고 하고 보내고 그 폐지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폐지는 실제로 30%밖에 안 나오거나 다른 쓰레기가 다 섞여 있고 그래서 곳곳에 쓰레기 마을을 만들고 이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쪽에 보내는 건데 개도국에서는 그냥 대량 매립하고 매립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그냥 갖다 버리기도 해요. 네. 쓰레기 섬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양 쓰레기 통계를 보시면 네. 아시아나 개도국에서 해양 쓰레기 발생이 많고 해양에 유입이 많구나라고 그냥 빌런 국가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뒤에는 사실 한국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박봉남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우리들 대부분이 무관심할 때 레디 단원들은 참 훌륭한 활동하시네요. 플라스틱 용기들이 쓰기에 편하긴 하지만 바다와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레디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글 주셨네요. 박봉남님이. 자,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 버려진 그 단계부터 줍는 거는 그것도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만 하는 건 하수다. 사실은 그 이전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제조하고 그래서 그것이 버려지고 그 전 과정을 차단하면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쓰는 비용과 노력이 훨씬 줄어들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자연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네요. 네. 저 요약 잘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국제적으로 무슨 국제회의랄까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스위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제 어떤 거죠? 플라스틱 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말에 부산에서 5차 회의가 열렸었거든요. 네. 이 플라스틱 협약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경 협약이 될 거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정도예요? 네. UN 환경 총회가 있죠. 환경 관련 회의로는 세계에서 가장 고위급의 가장 큰 회의인데 여기서 플라스틱이 너무 문제가 되니 플라스틱을 생애 전주기 그러니까 원료의 추출부터 생산과 이 모든 과정 폐기하고 재활용하는 이 루프 전체에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거를 관리하는 협약을 만들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네. 이 결정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이 협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협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5번의 회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5번의 회의 중에 마지막 5차 회의가 작년 11월에 말에 부산에서 열렸고 근데 거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지금 스위스에서 5.2차 5-2차 회의가 6차는 아니고 네, 5-2차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 그러는 건가요? 협약의 내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각 국가가 무엇을 지키기로 합의하는지의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 협약이 해양 쓰레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중에 80%가 플라스틱이구나. 그리고 이걸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낸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를
사실 잠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에서부터 벌써 그 전 단계를 차단하자 최대한.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국제 협약이 큰 환경 협약이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자격으로 그 국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협약이 맺어지면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점이죠. 네, 그게 중요한 어려운 점이죠. 점이고. 네. 그래서 구속력 있게 유엔 내 모든 멤버 국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대표단들이 나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해수부에서 다 나가 관여하고 있어요. 네,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협약을 그래서 강력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물 협약을 만드느냐 이게 지금 협약의 회의에 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만드느냐 약하게 물 협약을 만드느냐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만들면 짧은 기간 안에 아주 효과를 볼 수 있고 좀 현실적으로 각 국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일단 시작은 맞아요. 조금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가는 방법도 있는데 네. 여하튼 우리 이윤아 대표님 너무 저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자 해양 환경보호 위한 비영리 단체 이제 꽤 오랜 시간 5년 이상 활동하다 보면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앞에 뭐라 그럴까요? 암초라 그럴까 아니면 좀 걸림돌이랄까 힘든 부분이랄까 제약이랄까 네. 어떤 점이 가장 좀 힘듭니까? 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하고 싶은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 99가지를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딱 떠올라요? 네. 저는 해양 쓰레기만 보고 싶은데 한국의 시민사회 관련 법이 너무너무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40년 뭐 그 이상 그냥 너무 오래돼서 예를 들면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싶지 않은데 회원제가 100명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많고 부처에서도 시민사회를 관리하는데 중복 업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 저는 이런 그냥 단체를 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행정력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거가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좀 줄이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 그래서 그거가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규제 완화, 그런 문터. 네, 규제 완화랄지 현실화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현실에 맞는 그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네. 시간상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해 봤는데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또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나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청취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일상생활에서 뭐 제로웨이스트라든가 플라스틱 줄인다든가 쓰레기 줄이는 방법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천의 문제죠. 근데 이게 일회용품 줄이는 게 불편한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나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왜 시민들에게 책임 전가하지라는 의문도 드실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기업도 정부도 국민 탓을 해요. 사람들 탓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전 너무너무 억울하거든요. 제가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비를 할 때도 소비가 하나의 투표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정책적 실험을 하는데도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의제다라는 걸 끝없이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상의 소비 생활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 개개인도 하나씩 좀 실천해 나가고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의 이윤아 대표였습니다. 이윤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이제 압박성 발언 같기도 하고 실제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인 6일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미국 내 시설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와 직접 회로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만 만약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건을 제달하는데 사실상 미국 내 제조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강경한 무역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가 팀쿡 애플 CEO도 참석한 행사거든요. 네.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이 자리에서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보고 당초 계획보다 1,000억 달러 많은 투자다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세 부과 시점이나 세부 품목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관련 발표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우리 관심은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엔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이 10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수출 비중으로는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에 비해 낮은 7.5% 수준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동차 다음으로 큰 반도체 수출처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만 등 제3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간접 수출 구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순 수치 이상으로도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0%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일부 기업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회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시나리오 분석에 좀 들어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협상 여지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로서는 좀 부담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미국과 맺은 이제 관세 적용 방식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간 관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부터 사실은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국가별로 적용 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일괄 15%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기존 관세의 15%를 추가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상호관세율의 추가 수정 행정명령에 명확히 규정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요. EU 제품의 경우 기존 관세가 15% 미만이면 15%로 상향이 조정되는 거고 15% 이상이면 추가 관세가 면제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제품의 경우 기존 세율의 15%를 추가 얻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은 품목을 수출하더라도 관세 총액에 지금 불리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관세가 3%였던 품목은 15%만 내지만 한국과 일본은 18%가 부과되는 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과 비교해서는. 그렇죠. 자, 일본은 당초 미국과 일괄 15%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한국하고도 또 다른 게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의해서 맞습니다. 거의 네. 웬만한 품목은 무관세였는데 일본은 또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아마 당황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좀 크게 당황한 모습인데요. 네. 이게 지난달 22일 미국과 최종 합의를 마쳤잖아요. 네. 근데 유럽처럼 일괄 1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일본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실제 발표된 행정명령이 기존 관세에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명시가 돼 있다 보니 예. 지금 일본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재생 담당 상인 아카자와 류세이 장관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고요.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이 장관이 기자들에게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다른 조항이 포함됐다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로선 조속
부족한 정정이나 예외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좀 예고와 실제 적용 간에 좀 괴리를 보이면서 이게 동맹국 간의 신뢰에도 좀 금이 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던 추진해온 그 상호 관세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1시 정도부터 발효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7일 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전면 발효됐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미국은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큰 틀의 리스크는 좀 피한 상황 인데 자동차 관세는 25%, 15%로 낮아지면서요. 그런데 비관세 장벽과 농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의 분야에서는 지금 향후 추가 협상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동안 가장 전형적인 가족 형태로 우리가 간주됐던 게 여겨졌던 게 4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평균 소득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그 4인 가구 수가 300만 이하로 떨어졌어요? 네, 보통 이제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4인 가구 수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만 가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4인 가구의 수가 299만 9천여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약 12%에 그쳤습니다. 이게 2016년 3월 400만 선이 무너진 이후 지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2021년엔 350만 선이 좀 깨졌고 이번엔 300만 선마저 무너진 겁니다. 반면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거든요. 특히 자녀가 한 명인 3인 가구는 2017년부터 4인 가구 수를 넘어섰고 올해 6월에는 406만 가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 지금 4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가구 유형이 가장 많아요? 현재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단연 1인 가구인데요. 단연 1인 가구. 네,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인 가구 수가 1000만을 넘어서면서 3에서 4인 가구 수를 합친 수보다 지금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 이른바 딩크족을 포함한 2인 가구도 607만 가구를 기록하면서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소형 가구가 대세가 되면서 소비 문화도 좀 함께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 4인용 식탁보다는 소형 가전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1에서 2인용 밀키트나 소분 포장 식품이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옛날에는 자녀 수 4명, 5명씩 되고 부모님하고 막 북적북적이고 아침에 누가 밥상에 앉아 있어도 한 명 없어도 다들 없는 것도 모르고 막 그러고 지나갔는데 여튼 지금처럼 이렇게 1인 가구 늘어나면 옛날엔 또 서로 그렇게 북적대면서도 기대는 게 있었거든요. 가족끼리. 좀 우리가 생활이 어려울 때도. 근데 1인 가구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 문제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구가 좀 소형화되면서 소비 패턴이 좀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도 좀 수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독사, 돌봄 공백, 사회적 단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상당수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37.2%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좀 단순한 생활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과 돌봄 체계에도 좀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복지 접근성, 위기 대응 체계 등도 좀 새롭게 설계돼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연봉은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연봉만 올릴 수 있다면 회사 옮기겠다 이런 직장인이 역시 20대에서 가장 많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잡코리아가 20대에서 40대 직장인 1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현재 연봉에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23%에 불과했습니다. 네. 반면에 77%는 연봉에 불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요. 이 중에 약 60%는 연봉 인상폭에 따라 이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대는 연봉 인상 제한이 있다면 조건 없이 이직하겠다라는 비율이 43%를 넘어서 세대 중에서 좀 가장 높았고요. 이게 아무래도 MZ세대일수록 연봉을 더 적극적으로 커리어 전략에 반영한다라는 분석과도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 있죠? 자라가 광고 이미지 때문에 영국에
광고심의기관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받은 이유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앙상하게 마른 체형의 모델을 좀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영국 광고표준기관 ASA는 최근 자라가 게재한 광고 2건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애플리케이션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이미지들인데 광고 속의 모델들이 쇄골이 도드라지는 셔츠를 입은 모델과 짧은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등장했는데 이 광고가 지나치게 마른 체형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짧은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다리에 그림자를 드리워 다리가 더 가늘어 보이게 연출했다라고 판단도 했고요. 쇄골이 돌출되도록 의도된 포즈 역시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이게 좀 비정상적인 마름을 연상케 한다라는 게 강한 비판 지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 뭐 이런 거 한 것 같고요. 지나치게 마른 걸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도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어디로 갈까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미국 프로축구 LA 풋볼 클럽이죠. LAFC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LA 시장, 시의원 기자회견에 총출동했고요. 세계적 축구 스타 베컴이 환영 인사를 했네요.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입단 자체가 우리 뭐 메이저리그 사커라고 하죠. MLS를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부업도 시키고 또 LA 전체를 약간 좀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사건이죠, 사건 사실. 네, 일대 사건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이면서 메시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웰컴 투 더 MLS 그다음에 이제 웰컴 투 LA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굉장히 환영하는 걸 베컴이 환영을 해주니까 사실 뭐 굉장한데 사실 뭐 베컴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연고팀들이 사실 난리가 났어요. LA 다저스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랬어요? 박찬호, 유현진도 있고 지금 김혜성도 있는데 손흥민이 왔다 축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 NBA LA 클리퍼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LA를 한번 이렇게 탁 들었다 놓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기자회견장에 게런 베스 아까 LA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뭐 데이브 민 연방 하원 의원 그다음에 약간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했지만 헤더헛 LA 시의원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뭐랄까 외교 관계자들도 출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환영해 줬는데요. 일단 계약 기간이 2027년까지입니다. 본인이 연장을 하게 되면 최장 2029년 6월까지니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등번호는 토트넘에서 따랐던 7번입니다. 7번. 예, 멀리서 봐도 손흥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고. SON. 네. 그리고 뭐 와서 손흥민 선수 좀 여유가 좀 있었어요. 뭐 인터뷰하면서 여기선 사커라고 해야 되냐, 풋볼이라고 해야 되냐. 뭔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네, 문화적인 차이도 인식해주면서 뭔가 친근감을 먼저 호소를 했고요. 우승하기 위해서 왔고 LAFC에서 전설로 남겠다 이런 뭐 자신감, 포부 이런 것들을 밝혀줬고 우리 교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싶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자신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빨리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몸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메디컬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곧 개막전을 치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 빠르면 이번 일요일 날 시카고 원정이 있고요. 다음 주 17일 일요일에는 뉴잉글랜드 원정이 있어요. 이 두 경기에 나오기 좀 빠듯하지 않나 싶지만 뭐 잠깐 얼굴을 보이는 것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LAFC 그러니까 좀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 낯섭니다. 2018년 신상팀인데 근데 거기에 그 일부 그 뭐 타이거 서포터스라고 해서
한국 교민들이 좀 이렇게 주도하는 팬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 팀한테는 지금 큰 선물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글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말로 응원하는 응원고들이 많아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나 독일에서 한 것만큼 친숙하진 않겠지만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말이라고 하는 친숙한 언어를 듣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적응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LA를 택하는데 아무래도 북중미 월드컵까지 좀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6경기 연속 장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진에서 이제 완전히 탈출했네요. 7월하고 6월하고 좀 분위기 와, 네, 이럴 수가 있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8월 들어서면서 지금 사실 8월 경기만 보면 24타수 10안타예요. 4할이 넘는 타율이거든요. 네. 그럼 뭐 어제 경기에선 26호 치면서 팀의 8대1 대승을 이끌었고 오늘은 사실 오늘이 더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2대2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9회 초 1사 상황에서 정말 우측 저 펜스까지 굴러가는 2루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후속타가 탁 터지면서 역전 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전의 발판을 놓는 2루타의 물꼬를 트면서 나갔고 팀의 4대2 역전승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들어서 현재 6경기째 2루타 3루타를 포함해서 6경기째 치고 있고 홈런이 하나 터지면 좋겠지만 뭐 곧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체적으로 잘 맞아 나가는 상황인데 이때 조금 더 샌프란시스코도 올라가고 이정호 선수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가을 야구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쯤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2%보다 조금 더 많이 부족한데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타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망이를 다 휘둘지 않아도 공을 맞히는 굉장한 컨택 능력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네. 시즌 초에 그런 감을 살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체인지업을 받아쳐서 그 우측 거의 펜스까지 굴렸다고 하면 뭐 타격 기술, 타격감 전체적으로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좀 힘이 실려야 될 거고 힘 실리는 것 못지않게 팀 전체의 팀워크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팀이 또 성적이 좋아야 되고요. 한때 제2의 박찬호로 주목받았던 심준석 소속팀 마이애미에서 안타깝게 방출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뼈 아팠죠? 네, 부상이 뼈 아파서 사실 가기 전 그러니까 이 심준호 선수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오타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막 160km 막 이러지 않았어요? 네, 160km 던지고 전체적으로 감도 좋고 그래서 뭐 그다음 고1 때 뭐 안우진 같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선수하고 가장 비교되는 선수가 지금 한화의 마무리인 김서현 선수입니다. 둘이 이제 그 전체 드래프트 순위 1순위를 다퉜는데 이 선수가 이제 그 미국행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정도 자신감이면 미국 와서 통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마이애미하고는 좀 안 좋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고우석도 얼마 전에 방출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간 팀은 피츠버그라서 피츠버그도 역시 그렇게 뭐 썩 그 체계가 갖추어진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수를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나중에 뭐 LA 다저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엔 팔꿈치 그리고 2022년엔 발가락 전체 이렇게 되면서 뭔가 투구의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7월에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고 거기서 이제 부활의 기운을 좀 찾는가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제구가 난조가 되면서 결국 이제 루키 레벨까지 떨어지게 됐고 거기서 마지막에 방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사실 뭐 덕수고를 졸업할 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타니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 어린 선수들이 MLB를 바로 선택하는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도 물론 처음에는 그 MLB를 선택한다고 선언했다가 니온앤 파이터스에서 본인의 그 기량도 기르고 팀을 우승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 진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느끼시겠지만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도 투타에 걸쳐 맹활약하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어떤 기회를 잡는 건 못지않게 내실을 다져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야구에게도 또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내 프로야구 얘기입니다. 부상 70일 만에 기아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1군에 복귀했습니다. 팬들 정말 노심초사하고 기다렸을 텐데 성적은 어땠어요? 지난 5일 굉장히 이제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기아가 드디어 완전체가 된다. 그리고 김도영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뭐 김도영이 돌아왔다. 8월에 되면 이제
따라오는 말이 있죠. 팔치올이라고. 8월에는 치고 올라간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필이면 상대해야 될 첫 투수가 요즘 너무 잘 나가는 롯데의 감보아 선수였어요. 예, 그래서 첫 예.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삼진 이렇게 당하면서 감을 좀 못 잡았고요. 그런 감보와 투구의 감을 못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의 감이 잘 살지 않는 상황에서 수비에서도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온 것에 비해서 아직 경기감을 찾지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일 돌아와서도 그랬고 어제도 사실 4타수 무안타를 쳤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경기감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김태곤 선수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김도영 같지 않게 지금 굉장히 그 덕아웃에서 긴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본인 농담 삼아서 그랬다는데 야 삼진도 하고 에라도 하고 야 별의별 거 다 하네 너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원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그게 이제 본인의 마음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농담이. 예,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하는데 빨리 일단 안타를 치고 또 사실 김도영 선수 생각하면 안타 못지않게 빨리 한번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타구가 나와야 그렇죠. 본인도 회복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8치올 과연 네. 기아의 김도영 선수가 기아의 8치올을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살펴보죠. 반면에 복귀 준비하던 키움의 안우진 부상당해서 이제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다소 황당한 경우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그 1군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예. 사회복무요원이고 다음 달에 이제 소집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소집 해제를 하게 돼서 그래서 지난 2일에 자체 청백전에 참가를 해서 예. 나름대로 훈련을 했는데 지면은 이제 그 약간의 뭐 벌칙 훈련 이런 것들을 받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벌칙 훈련을 준 사람이 투수 출신의 코치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선수가 한마디로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에 대한 배려라든가 부상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조금 전 들려온 소식으로는 이제 쇄골 관절에 인대 손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수술을 받았고요. 적게는 이제 5, 6개월 동안에 이제 재활을 거치고 그 이후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재활 본인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면 보여줘야 잖아요. 지금 이번 가을 야구 때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서 메이저리그 진출이 좀 어려워졌고 네. 또 우리 전체로 보면 내년에 이제 WBC가 있잖아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있는데 우리 보면 좋은 투수 사원이잖아요. 네. 좋은 투수 사원 하나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투수 코치의 그 섣부른 판단 하나 잘 들어보면 그날 그 1회 공을 던지고 15개 정도의 불펜 투구를 하고 보강 훈련을 하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사실 훈련이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이행해야 되지 않겠냐 했던 부분이 이런 불상사를 일으켰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두 번째 공을 받다가 미끄러졌다고 해요. 아이고야. 팔꿈치술을 했었기 때문에 그 팔꿈치를 보호하려고 우리 치면 뭐 낙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넘어지는 부분 하다 보니까 어깨를 부딪히는 그게 상황이 이제 보상 동작이라 그러죠. 네, 그 보상 동작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좀 아쉽고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샤워가 끝난 선수를 뭐 주차장까지 가서 뭐 잡아왔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부상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우리 선수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프로야구 역사가 43년인데 펑고받다가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WBC까지 못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키움이라는 구단 자체의 선수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속도를 조금 내볼게요. 순위 경쟁에선 LG가 52일 만에 선두 복귀했는데 하루 천하로 끝났습니다. 네. 다시 올라온 건 한화겠죠? 한화죠. 예. 그러니까 사실 5일 날 LG가 7연승을 거두면서 52일 만에 단독 1위에 복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즌 초반 같은 상승에 이끌고 갈 것 같았는데 어제 두산에 8점이나 내면서 홈런 3개를 허용해서 10대8로 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어제 한화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폰세가 14연승을 거뒀어요. 지금 뭐 KBO 한마디로 기록인데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이겨냈고 또 한화의 리베라토로 선수가 2점 홈런까지 치면서 두 팀을 60승고지에 올랐는데 두 팀 지금 기록을 비교해 보면 승차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의 승률은 6할 6리 그리고 LG의 승률은 6할 2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4리 차이 때문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팀이라도 지면 2위가 계속되는 거고 이겨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 육상의 새로운 기대주 등장했습니다. 이재용 선수 남자 1500m
한 달 새 2번이나 한국 신기록 세웠어요. 네, 6월달에 이제 그 일본에서 열리는 디스텐스 챌린지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3분 38초 55를 세워서 1993년에 김순영 선수가 세웠던 기록을 32년 만에 경신을 했는데 지난달 또 16일에 4차 대회에서 그래요. 이번에는 3분 36초 01이라는 기록으로 세웠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지난 2019년에 KBS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이봉주 선수 같은 장거리 마라토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마라톤은 아니고 중장거리에서 세계의 벽을 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년 사이에 10초를 줄였거든요. 앞으로 10초만 더 줄이게 되면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됩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 질문 짧게 드려볼게요. 이번 주말 어떤 경기 챙겨볼까요? 네. 그 신태용 감독이 울산의 사령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신화를 딛고 이제 왔는데요. 얼마나 용맹스러운 팀인지 울산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장담했거든요. 네. 세 시즌 연속 챔피언십에 그 차지한 위용을 가진 팀이었는데 최근 10경기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7위까지 떨어졌는데 9위 제주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지 토요일 날 경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시원한 파도 소리가 그리우십니까? 오늘 끝곡으로는 허각과 정은지의 바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